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장 자료 수집 및 사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학을 하고 벌써 6회기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텀텀이 공부하시면서 또 인강 들으시면서 학교 오시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달려가면 중간고사 치고 그리고 이후에 곧 기말을 치는 시간이 올 거니까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화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자극을 주는 얘기들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를 10번 정도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곱하기 5는 10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는 127페이지 자료 수집 및 사정입니다. 우선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및 사정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자료 수집과 사정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을 위한 정보의 출처, 그리고 자료 수집, 그리고 사정의 특성, 사정 도구, 그리고 사정 영역까지 이번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 및 사정의 개념입니다. 자료 수집은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실을 모으는 과정으로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상담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사정하는 데도 활용이 됩니다. 사정은 조사나 진단이나 분석을 모두 포함하는 과정으로 최근에는 진단과 차별화된 특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정은 클라이언트가 그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확인을 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과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정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감정, 그리고 약점, 그리고 자원을 이해를 하면서 문제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파악하고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의 상호 교류를 이해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교류가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서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정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서 문제를 규명을 하고 그 문제를 일으킨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정에 대한 작업 시 환경 속의 인간의 관점을 고수를 하며 개인의 상황뿐 아니라 주변의 인적 자원 및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수집과 사정의 목표에서 첫 번째 자료 수집의 목표입니다. 자료 수집의 목표는 개입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개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개입의 방향성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정에 대한 목표입니다. 사정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위한 표적의 문제를 결정을 하고 개입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시한 개인이나 가족이나 소집단, 기관, 지역사회를 보다 잘 이해하고 개별화하여서 특수한 상황에 관련이 있는 요인을 발견하고 분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자료 수집을 위한 정보의 출처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자료는 보통 클라이언트가 직접 작성한 양식, 그리고 클라이언트와의 면담, 그리고 비언어적인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 상호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 부가적인 정보, 심리검사 및 사정에 대한 도구, 클라이언트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근거한 사회복지사의 경험 및 인식,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자기 모니터링 등이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책 129페이지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직접 작성한 양식은 기관의 초기 면접에서 클라이언트가 작성한 기록 양식의 정보로 인테이크 시크 등에 제시된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주소나 전화번호, 학력, 종교, 주요 문제, 가족력, 의뢰 경위 등의 기초적인 자료들을 포함을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중요 자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클라이언트의 면담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면담에서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것을 토대로 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당한 정보원이자 어떤 경우에는 유일한 정보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담 내용은 면접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질문을 하거나 클라이언트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클라이언트 자신입니다. 라는 능동적인 태도를 존중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여기에는 클라이언트가 표현하는 문제나 경험하고 있는 감정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나 문제의 역사 등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주관적인 인식이므로 사실과 달리 왜곡될 경우 취조 시기 아닌 조사하는 시기 아닌 세심한 태도로 진위의 여부를 파악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비언어적인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담 중에 클라이언트의 목소리나 어투, 태도 등을 통해서 정서적인 상태와 반응에 대한 직접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출처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언어적인 표현 못지않게 비언어적 행동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몸짓, 얼굴 표정, 손동작, 목소리 톤, 어투 등이 해당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언어적인 행동이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사고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도구로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면담 중에는 사회복지사의 민감한 감지 능력이 더욱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상호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클라이언트와 그의 삶에 중요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하는 출처를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이나 그 외에 가족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 등 사회복지사가 직접 관찰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자료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가적인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외에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친척, 학교, 종교기관 등 클라이언트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얻는 정보로서 객관적인 정보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주관적인 자료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회복지사는 정보 파악 시 신뢰성과 정확성을 염두에 두고 파악을 해야 합니다. 부가적인 정보는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나 상황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자살 문제나 타인에 대한 위협 등의 예외적인 경우는 융통성 있는 기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심리검사 및 사정 도구입니다. 다양한 심리검사 및 사정 도구를 통한 정보는 사정 시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정 도구로는 가계도, 생태도나 사회복지사가 개발한 PLE 체계 사정 도구 등이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는 PIE 체계 사정 도구 등이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책 131페이지입니다. 심리검사는 개인의 심리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타당성에 입증이 된 도구로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측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내적 심리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활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검사는
자아 존중감 및 자아 정체감 검사로서 MMPI나 MBTI 사회성 속도 검사, 그리고 불안, 우울 등이 자주 활용이 됩니다. 검사 도구 활용 시에는 척도 사용 방법과 검사에 대한 결과 해석에 관해서 분명하게 확인한 후 검사 및 결과 해석을 수행을 하며 필요하다면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은 방송을 보게 되면 간간히 당신의 MBTI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을 우연찮게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MBTI 검사를 한번 해서 여러분들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클라이언트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근거한 사회복지사의 경험 및 인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면,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경험이 중요한 자료 출처원으로 될 때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패턴은 그가 다른 인적 자원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을 합니다. 평소 클라이언트의 대인관계 패턴과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숨겨진 내면의 감정,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사의 전문가적인 직감을 통해서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가지는 전의와 반대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가지는 역전이 등에 대해 정신적인 상호작용의 심리적 기제 등에 관한 지식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 클라이언트의 자기 모니터링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모니터링은 클라이언트가 자기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나 문제 행동의 빈도와 문제 행동 발생 시 감정 등을 스스로 체크해 보도록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통찰력을 갖게 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8가지 중에 양호경의 김혜영 저서에서 저희가 참고로 하였습니다. 자, 자료 수집입니다. 자료 수집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이해를 하고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것을 자료 수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자료를 수집하면서 문제를 분석을 하고 또한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수집해가는 과정을 지속합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의 자료 수집의 영역 및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클라이언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의 내용은 객관적인 자료나 정보,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사실에 관한 인식의 파악을 포함하고 일반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생활력이나 대인관계, 경제적인 상황 및 어려움, 그리고 건강 및 심리, 정서적인 상태, 현재 어려움에 처한 문제 내용에 대한 사실적 자료들을 수집을 합니다. 자료 수집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인적 사항 및 가족 사항, 그리고 주거 사항, 그리고 수급 및 차상위 여부 등에 대한 경제적 상황에 대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클라이언트의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력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역사로 개인의 생애 주기별 히스토리에 맞춰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이 됩니다. 생애 주기별은 태내기,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하여서 각 주기별 생활사건이나 클라이언트의 경험 및 감정이나 정서적 흐름이나 경제적, 사회적 상태, 대인관계 등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족력 및 가족관계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가족은 보통 3대를 구성하는 것을 권장을 하며 가족력과 가족력에서는 가족관계에서는 가족의 역사, 가족 구성,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간단한 인적사항, 가족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신체적인 기능으로서는 심리, 정서적인 기능, 사회적인 기능, 지적 기능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약점 및 잠재 능력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약점, 잠재 능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클라이언트의 사회적인 자원, 공식적인 자원 및 비공식적인 자원과 사회적 자원의 목록 및 이용에 대한 정도, 그리고 적절성, 자원 이용의 문제점 등을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면접입니다. 면접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혹은 그의 가족까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들 사이에 언어적,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포함한 목적 지향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 지향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면접은 정보를 얻기 위한 면접이나 사정을 위한 면접이나 치료를 위한 면접 등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입니다. 관찰은 비언어적인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유용한 방법으로서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대상자이거나 비언어적인 행동에 관한 자료 수집이 필요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 관찰은 수립하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관찰과 일련의 순서가 있는 구조화된 관찰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검사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심리 정서적 상태를 보다 객관적 도구를 이용하여서 파악하는 것으로서 지능검사나 동기에 대한 파악, 대체행동의 유형, 자아개념, 불안, 우울, 자살 등의 심리상태 검사 등을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대한 특성입니다. 사정은 자료 수집과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지만 보통은 자료 수집의 후행 단계로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서 사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요 학자들이 설명하는 사정의 특성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정은 계속되는 과정이며 결과이다. 해머스 와라스는 사정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으로서 계속되는 과정이며 결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즉, 사정은 개입 초기 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내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공식적인 정보를 통한 사정을 실시를 하고 이것이 곧 개입 계획의 근원이 되므로 사정 기록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며 심리사회적 조사 기록이 바로 사정의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정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상호성을 기초로 한 과정입니다. 사정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클라이언트는 사정의 각 측면에 참여하도록 격려가 되고 사회복지사는 관찰하고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와 논의를 하여서 사정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사정에는 클라이언트의 관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정은 사회복지사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클라이언트와의 관점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사는 사정을 수행하면서 클라이언트와의 상호 합의된 의사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정에는 판단이 요구가 된다. 사회복지사는 사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고려할지, 어떤 지식과 이론을 적용할지,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관여시킬지,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게 되며 이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사정에는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포함해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점에 대한 사정을 통해서 개입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사정의 이중 초점은 상황 속의 개인을 이해하는 것과 개입 계획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정은 두 가지 초점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에 대한 이해, 상황 속의 개인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과 다른 하나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계획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사정은 생활 상황 가운데서 욕구를 발견하고 문제를 정의하며
그 의미와 유형을 설명합니다. 사정은 욕구를 발견하고 욕구 만족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활 상황과 관련을 시켜서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8번째, 사정은 개별적이다. 문제의 유형과 상황이 유사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상황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정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철저하게 개별화로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며,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9번째, 인간을 이해하는 전문적인 지식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사정을 위해서 개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발달 및 심리 등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나 인간의 다양성, 가족관계, 집단 및 지역사회, 정책 등 사례에 따른 개별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번째, 한계성에 대한 인정입니다. 사정은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완벽할 수도 없으며, 즉 모든 상황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며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항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자, 사정에 대한 도구입니다. 사정의 유용한 도구로는 가계도와 생태도 그리고 소시오그램 등이 있습니다. 자, 가계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도는 2, 3세대의 가족관계를 그림으로 작성하여서 현재 제시된 문제의 원인을 구명을 하고 가족 간의 관계 및 역동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작성하는 것입니다. 가계도는 각 가족 구성원의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 생물학적으로, 법적으로, 정서적인 관련성을 그림으로 묘사하는 것으로서 가족 스스로 세대 간 반복되는 관계 유형을 찾고 이에 대한 통찰을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가계도는 상징적인 기호들로 구성이 되며 가족에 관한 정보는 짧게 기술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가계도에 있는 여러 기호를 직접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가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이제 도표를 보시면 잠시 펜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은 이렇게 네모라고 표시를 하고 여성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네모 안에 다시 네모를 우리가 만들어서 넣고, 그리고 사망일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를 이렇게 X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날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연결되었다라는 이 연결선을 사용해서 78년도 12월 8일 날 결혼을 하였다. 이혼은 연결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절단이 됐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좀 점점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점점점 떨어져 있는 것은 내연 또는 동거를 표를 하고, 그리고 결혼 후에 별거, 결혼은 했는데 연결되어 있지만 어떻다 조금 단절되어 있는 것은 결혼 후에 별거입니다. 그리고 출생순으로 좌측부터 형제 자매를 얘기를 하며,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는 어떻습니까? 자,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렇게 여아 2명이 일란성 쌍둥이가 나왔다. 만약 이란성 쌍둥이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란성 쌍둥이일 때는 여아와 남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임신 중일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삼각표가 들어가서 임신 중이라고 표기를 하고, 유산 중일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 들어가서 유산 중이라는 표현이 되고, 사산을 했을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선에서 X라는 글자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가계도 그림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셨는지 다음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 그림에 대해서 살펴보면
밀착된 관계의 그림은 이렇게 연결선이 진합니다. 그리고 소원한 관계는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관계는 밀착된 관계만큼 진한 선은 아니지만 약한 선으로 긍정적인 관계라고 나타나 있고, 자원의 흐름은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갈등 관계를 얘기를 할 때는 연결되어 있는 선에 이렇게 쭈삣쭈삣하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큰 원으로 나타냈을 때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표현이며, 작은 원은 긴장력이 작다라는 표현입니다. 영향력이.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연한 선에 이렇게 줄 두 개가 있는 것은 긴장 관계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이제 그 다른 소시오그램이나 이런 등등은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만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나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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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은 1학기 마칠 때까지 모두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